만약 누군가 병실에 누워있는 독고탁을 죽이려 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한밤중 조용했던 병원 복도에 낫지 않은 속삭임이 스며들었다. 독고탁이 한강 고수부지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된 날 밤, 병실 근처를 맴도는 낯선 그림자가 있었던 것이다. 3층 응급병동 간호기록에는 분명 간호사가 없는 공백 시간이 존재했고 CCTV는 마침 그 시간대만 영상 저장이 누락되어 있었다. 간호사 김 씨는 분주하게 돌아다니다 창밖에서 복도 끝에 누군가 서 있는 걸 봤다고 진술했다. 흰 마스크에 모자를 눌러 쓴 남자는 병실 앞에 가만히 서 있다가 사라졌고 곧이어 독고탁의 혈압 수치가 급격히 떨어졌다는 것이다. 그날 새벽 병원 폐기물통에서 익명으로 포장된 약봉투 하나가 발견됐다. 약국과 병원 어디서도 발급된 기록이 없었고 정체불명의 수면 유도제와 심장 억제제가 혼합된 조제약이었다. 병원 측은 즉각 경찰에 신고했지만 정황상 범인을 특정하기는 어려웠다. 독고탁은 사건 당시 의식이 없었기에 어떤 증언도 불가능했고 장미애와 독고세리는 충격에 빠진 채 병원에 상주하며 눈을 뗄 수 없었다. 설마 우리 아버지를 노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독고세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물었고 장미애는 손을 떨며 병실 문을 바라봤다. 딸과 아내의 곁에서 생사를 오간 독고탁은 누군가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희생될 뻔했다. 하지만 왜 지금? 이 모든 상황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독고탁이 깨어나기 전까지 누구도 그 진실에 다가갈 수 없었다. 독고탁이 의식을 되찾은 건 다음 날 새벽이었다. 침대 위에서 천천히 눈을 뜬 독고탁은 주변을 둘러보며 현실을 인식하려 애썼다. 익숙한 얼굴이 없다는 사실에 불안을 느낀 그는 곧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마광숙이었다. 장미애 대신 광숙이 먼저 병실에 들어섰다는 사실은 독고탁에게도 뜻밖이었다. 광숙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 이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정신이 드셨네요. 다행이에요. 독고탁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다 떴다. 입술이 마르고 목이 타는 듯 했지만 그는 물 한 모금보다 고백이 먼저였다. 광숙 씨 나 죽을 뻔했어.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다. 광숙은 말없이 그의 곁으로 다가가 손등 위에 찬 수건을 올려주며 조용히 물었다. 회장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독고탁은 한참을 말없이 천장을 응시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이건 단순한 실신이 아니야. 누군가 날 없애려고 했어. 광숙은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독고탁은 그 시선이 부담스러웠는지 고개를 돌리며 말을 이었다. 몇 달 전 내가 투자한 일이 있었어. 확실한 정보라고 해서 근데 그게 전부 사기였어. 광숙은 순간 숨을 삼켰다. 누구한테요? 장미애 아니, 그 여자와 연루된 놈들이었어. 예상치 못한 이름에 광숙은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그녀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그녀를 끼고 돈이 오갔어. 내가 사채를 쓴 것도 세 사람을 믿고 보증을 선 것도 다 그때였어. 광숙은 독고탁의 얼굴을 바라보며 떨리는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독고탁은 그녀의 표정을 읽은 듯 한숨을 쉬며 말했다. 세리한텐 말하지 말아요. 장미애도 아직은 몰라. 이건 나 혼자 끝내야 할 일이야. 광숙은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녀의 머릿속엔 이미 수많은 의심과 불안이 파고들고 있었다. 독고탁의 말처럼 정말 누군가가 그를 죽이려 한 것이라면 단순한 빚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단지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지금도 목숨을 노리는 이들 속에 서 있었다. 광숙은 병실을 나서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은 온통 독고탁의 말로 가득했고 특히 장미애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광숙은 장미애와의 인연이 과거 단순한 시어머니 마이너스 며느리의 관계를 넘어 더 깊은 뭔가가 있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자꾸만 한결의 얼굴이 떠올랐다. 한결은 예의 바르고 성실한 청년이지만
이상할 만큼 장미애가 그를 마음에 들어했고 유독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곤 했다. 마치 친자식을 대하는 듯한 그 눈빛. 광숙은 오래전 장미애와 나눈 대화를 떠올렸다. 나는 그 애를 보면 괜히 가슴이 시려. 당시에는 단순한 감상이라 여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묘하게 불안한 말이었다. 광숙은 그제야 장미애가 젊은 시절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녀가 갑자기 잠적한 시기가 있었다는 것도. 그 무렵 장미애는 본가와도 연락을 끊었고 몇 년 후 아이 없이 독고탁과 결혼했다는 점도 의심스러웠다. 혹시 장미애가 미국에서 아이를 낳고 그 사실을 숨긴 건 아닐까? 그 아이가 혹시 한결이라면? 광숙은 자신의 의심이 너무 황당하다고 느끼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라나는 불길함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즉시 과거 장미애의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술도가 회계장부와 거래처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다. 장미애가 독고탁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차례 돈을 인출해간 기록이 있었고 그 자금이 미국으로 흘러들어간 정황도 드러났다. 그리고 그 자금의 수신인이 한결이 유학 시절 사용하던 계좌와 동일한 금융기관이었다. 광숙은 말문이 막혔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한결이 한동석의 아들이 아니라 장미애의 친아들인 동시에 장미애가 과거 숨겨둔 사생아라면 그녀는 한결의 존재가 단순한 젊은이의 순수함이 아닌 누군가의 감춰진 인생이자 권력을 쥔 인물일 수도 있다는 불안을 느꼈다. 동시에 장미애가 이 진실을 숨기기 위해 독고탁에게 접근한 것이며 그의 입을 막기 위해 병원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면 그녀는 더 이상 이 사실을 혼자 간직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광숙은 한동석에게 이 사실을 말할 것인지 아니면 장미애를 직접 찾아가 진실을 추궁할 것인지 갈등에 빠졌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 분명히 느꼈다. 장미애는 지금도 무언가를 숨기고 있고 그것은 독고탁의 목숨을 위협할 만큼 치명적인 비밀이었다. 광숙이 장미애의 과거를 추적하던 바로 그날 독고세리의 휴대폰으로 도착한 한 통의 알림이 그녀의 일상을 산산이 부숴놓았다. 단독 오범수 교수, 숨겨진 딸 존재 확인 결혼 앞두고 스캔들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였다. 세리는 손가락이 얼어붙는 듯한 감각을 느끼며 기사를 열었다.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 폭로된 내용에는 범수가 미국 유학 시절 동거하던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고 현재까지 양육비를 보내고 있으며 해당 여성은 최근 귀국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세리는 믿기 힘들다는 표정으로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범수가 자신에게 단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무너뜨렸다. 왜 나한텐 말하지 않았지? 라는 질문이 마음속을 맴돌았고 감정은 혼란을 넘어 배신감으로 치달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장미애는 이성을 잃을 듯한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는 세리를 붙잡고 따졌다. 너 그 남자 정체도 모르고 결혼하겠다는 거니? 그 애 혼자 딸까지 숨기고 살아온 남자야. 싱글데디가 사위감이 되겠냐고. 세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평소 같았다면 엄마의 말에 반발했겠지만 이번엔 그녀 역시 이해할 수 없었다. 범수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던 그 사람이 어쩌면 진심을 전부 감추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다.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쾌한 위화감을 느꼈다. 이 폭로는 단순히 우연한 언론의 폭로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린 정보라는 냄새가 났다. 기사는 지나치게 정교했고 한이의 유치원과 범수의 전 연인의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었다. 이건 제보자가 단순한 외부인이 아니라 범수의 과거를 가까이서 지켜본 누군가일 가능성이 높았다. 한동석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격분했다. 도대체 우리 집안은 왜 끊임없이 비밀과 폭로 속에서 굴러가야 하는 거야? 라고 분노했지만 그의 눈길은 곧 장미애를 향했다.
한동석은 과거부터 장미애가 언론과 비밀리에 접촉해 정보를 조작하거나 필요할 때는 자신도 모르게 기사화한 전력이 있음을 기억해냈다. 세리 역시 기사에 쓰인 어조와 문장 구조에서 어렴풋이 익숙함을 느꼈다. 마치 아버지인 독고탁이 과거의 기자들에게 입금하며 부정적인 기사를 써달라던 습관이 떠오른 것이다. 의심은 점점 명확해졌다. 세리는 독고탁을 찾아가 조용히 물었다. 아빠, 혹시 범수 오빠에 대한 기사 당신이 쓴 거예요? 독고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것이 곧 대답이었다. 세리는 자신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결혼 허락해준 거,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내 감정을 가지고 장난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눈가에서 흘러내렸다. 독고탁은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지만 딸의 울음을 외면할 수 없었다. 널 위해서였다. 너한테 상처 줄까봐. 그러나 그 변명은 더 이상 세리에게 통하지 않았다. 아빠는 늘 그런 식이었어요. 날 위한다는 말로 결국 당신 뜻대로만 하려고 했죠. 그녀는 그 자리를 떠났고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은 차가운 단절로 변해가고 있었다. 세리는 범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지금 이 순간부터 두 사람 사이엔 다시 넘기 어려운 강 하나가 흐르기 시작했음을. 오천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고시원 관리인은 3개월치 밀린 월세와 관리비를 이유로 그의 짐을 밖으로 내던졌다. 쏟아지는 박스 더미를 바라보며 그는 허리를 숙일 힘조차 없었다. 증권사에서 잘린 이후 그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몰랐다. 동생들에게조차 숨기고 살아온 지난 2년, 자존심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삶은 폐허가 되어갔다. 오천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다. 매캐한 도시의 공기 속에 한 줄기 바람조차 서늘하게 느껴졌다. 주머니엔 현금 몇만 원과 해지되지 않은 신용카드 하나, 그리고 오래전 문미순에게서 받은 메모 한 장이 남아있었다. 그는 무작정 미순의 편의점으로 향했다. 지금은 폐점 시간을 훌쩍 넘겼지만 불이 꺼지지 않은 것을 보고 안도했다. 미수는 카운터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신문을 읽고 있었고 오천수의 초라한 모습에 잠시 눈빛을 떨궜다. 오천수 씨, 무슨 일이에요? 그는 대답 대신 편의점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 좀 도와줘. 하루만 여기서 재워주면 안 될까? 문미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마음 한켠에서 오천수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다. 고교 시절 첫사랑이었고 짝사랑이었고 그 시절 자신이 유일하게 의지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시절의 오천수는 너무 빛났고 지금 눈앞의 오천수는 너무 부서져 있었다. 잠깐만 기다려요. 미수는 그를 조용히 뒷방으로 안내했다. 허름하지만 따뜻한 전기장판이 깔린 방에서 오천수는 말없이 앉아 눈을 감았다. 몇 분의 침묵이 흐른 후 그는 문득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미순 씨, 나 사실 잘렸어. 2년 전에 펀드 사고 터졌을 때 그거 사실 내가 덮어 쓴 거야. 미수는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사고의 실질적 책임자가 누구였는지를. 그리고 그 인물이 자신과 오천수를 동시에 엮어놓았다는 사실을. 오천수는 눈을 감은 채 말을 이었다. 그 사람이 당신한테도 접근했지? 2013년 그해 여름. 당신이 나한테 투자 얘기하자고 찾아왔던 거 기억나? 문미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다. 당신 그때 나한테 추천한 그 펀드, 그거 결국 사기였잖아. 근데 난 왜 그걸 지금껏 당신한테 따지지 못했을까? 그의 목소리엔 분노보다 허탈함이 짙게 묻어 있었다. 미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때 나도 몰랐어. 그 사람이 우리 둘 다 이용한 거였어. 하지만 그 변명은 더 이상 오천수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 사람이 누군데? 오천수는 날카롭게 물었고 미수는 입을 굳게 다문 채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장미애 씨야. 그 이름이 다시 등장했다. 오천수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역시 모든 연결고리가 그쪽으로 향하네. 그는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며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나 이제 숨지 않을 거야. 모두에게 진실을 밝히고 내 명예도 내 삶도 되찾을 거야. 미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과거에 대한 미안함, 지금의 현실에 대한 연민, 그리고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복수의 불씨를 감지하는 두려움까지. 오천수는 이제 더 이상 조용한 형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명확한 목적이 생겼고 그것은 단 하나였다. 자신을 망가뜨린 모든 이들을 반드시 무너뜨리는 것. 오범수는 자신의 삶이 완벽하게 정돈되었다고 믿고 있었다. 행정고시 수석 합격, 미국 유학, 교수 임용, 가문의 기대 그리고 이제는 세리와의 결혼까지. 그러나 그는 단 한 가지, 자신의 과거가 이토록 끈질기게 발목을 잡을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다. 미국에서 동거했던 전 연인 나영은이 딸 한이를 데리고 갑작스럽게 귀국한 것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녀가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범수는 한동안 말문을 닫은 채 그 사실을 외면했다. 아니, 외면하고 싶었다. 그가 미국을 떠날 당시 나영은은 아이를 혼자 키우겠다며 연락을 끊었고 범수 역시 그녀의 고통과 책임을 회피한 채 한국으로 돌아와 새 인생을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는 조용히 협박하는 대신 공개적인 방법을 택했다. 결혼식을 불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오범수가 출근하려는 순간 그의 연구실 문 앞에 한 통의 서류가 놓여 있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소송 제출 사본. 그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서류를 펼쳐보니 양육비 지급 청구라는 제목 아래 자신과 나영은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한이의 출생증명서에는 부오범수라는 글자가 명확히 인쇄되어 있었다. 범수는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이었다. 그는 그 길로 세리를 찾아갔다. 말을 꺼내기도 전에 세리는 먼저 물었다. 혹시 기사에 나온 그 여자 진짜예요? 그녀의 눈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맑고 슬펐다. 범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 한이는 내 딸이야. 하지만 나는 아빠라는 역할을 제대로 해본 적도 없어. 세리는 말없이 뒤돌아섰다. 말보다 깊은 배신감이 그녀의 몸을 감쌌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었잖아요. 범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며칠 뒤 마침내 폭풍이 몰아치는 날이 다가왔다. 결혼식 당일 예식장 입구에 하얀 원피스를 입은 한 여인이 등장했다. 그녀는 한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걸어 들어왔다. 이 결혼 법적으로 중지시킬 수는 없지만 모두가 진실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영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다. 예식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뒤를 돌아봤고 세리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다. 이 아이는 오범수 교수의 딸입니다. 저는 그와 결혼하지 않았지만 그가 만든 생명을 혼자 키워왔습니다. 이제야 아빠에게 딸을 맡기고 싶어졌어요. 정적이 흘렀고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조차 들렸다. 장미애는 즉시 세리에게 다가가 그녀를 안았다. 이 결혼 당장 멈춰. 이건 모욕이야. 세리는 몸을 떨며 속삭였다. 엄마,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 나 아직 무슨 감정인지도 모르겠어. 범수는 천천히 걸어 나와 한이의 앞에 섰다. 아이는 그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아저씨, 나 기억나요. 예전에 그림 그려줬었죠? 그 말에 범수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래, 기억하지. 순간 그는 모든 허울과 체면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다. 나영은, 내가 다 잘못했어.
한이는 내 딸이 맞고 책임지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 사과하고 싶어. 나영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감정이 복잡한 세리는 그 자리를 빠져나와 혼자 대기실에 들어가 문을 잠궜다. 그곳에서 세리는 울지도 못한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범수의 사과는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다 드러난 이상 어쩔 수 없는 인정이었을까?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결혼은 이제 예전과 같을 수 없었다. 눈앞의 현실은 너무도 무거웠고 이 순간의 선택이 그녀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었다. 오흥수는 늘 유쾌했고 늘 사람을 웃게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었다. 줌바 댄스 강사로 수강생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았고 술도가에 오면 분위기를 주도하는 중심이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랐다. 밤마다 스마트폰 속으로 사라지던 시간들, 수상하게 빠져나가는 통장 잔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나타나는 수상한 남자들. 어느 날 술도가 회계 담당이었던 막내 오강수가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장부상의 지출 중 문화센터 마케팅 협력비 항목이 지나치게 과다했다. 확인해보니 지급처는 지마이너스 뷰티 스튜디오라는 이름이었고 그곳은 지옥분의 미용실이었다. 강수는 미심쩍은 마음에 더 파고들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해당 계좌는 지옥분 명의였지만 실질적 사용자는 오흥수였고 입출금 내역은 온라인 카지노와 사설 도박 플랫폼과 연결되어 있었다. 강수는 당장 오장수의 빈 사무실에서 오흥수를 불러내 따져 물었다. 형, 이게 뭐야? 술도가 돈이 도박에 빠져나간 거 맞잖아. 오흥수는 처음에는 아니라고 발뺌했지만 강수가 계좌 명세서를 내밀자 더는 부정하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말했다. 잠깐이었어. 금방 이기면 다 메꿀 수 있을 줄 알았어. 강수는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다. 이건 형 혼자 일이 아니야. 도대체 얼마나 빠진 거야? 오흥수는 침묵했다. 하지만 이미 확인된 액수만으로도 2천만 원이 넘었다. 강수는 이 사실을 광숙에게 보고했고 광숙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흥수 씨가 설마 도박을 했다고요? 광숙은 자신이 믿었던 막내 시동생에게서조차 이토록 깊은 실망을 느낀 건 처음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옥분 역시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강수가 지옥분을 찾아가 계좌 사용에 대해 추궁하자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다 고백했다. 내가 대신 갚고 있었어. 흥수 씨가 정신 차릴 때까지만. 그 사람, 한때는 진짜 잘 나갔던 사람이잖아. 강수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사랑은 이해하지만 이건 사랑이 아니라 공범이에요. 지옥분은 고개를 숙이며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광숙은 고민 끝에 가족 회의를 소집했다. 오장수의 빈자리를 대신해 술도가를 지켜야 할 책임감 때문이었다. 오범수, 오천수, 오강수까지 모두 모인 자리에서 광숙은 침착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흥수 씨가 술도가 돈을 사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도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옥분 원장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 순간 형제들 사이에 정적이 흘렀다. 오천수는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 밝던 형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오범수는 냉정하게 말했다. 이건 배신이에요. 가족이고 뭐고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해요. 오흥수는 울컥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다. 나도 미쳤던 거 알아. 그런데 다들 나한테는 그냥 웃기만 바랐잖아. 나도 외로웠다고. 그의 눈빛에는 후회와 억울함, 그리고 오랜 시간 묵힌 서름이 뒤엉켜 있었다. 춤출 때만 빛나던 내가 무대에서 내려오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웃기지 않으면 투명 인간이더라고.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에 쉽게 공감하지 못했다. 특히 오강수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말했다. 형은 가족을 팔았어요. 우리 다 같이 지키려고 했던 이 술도가를. 결국 오흥수는 술도가 경영에서 일시적 배제되었고 모든 금융권 거래는 광숙과 강수에게 이양되었다.
지옥부는 자진해서 술도가와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신뢰는 무너진 뒤였다. 광숙은 집무실로 돌아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 집안 어디부터 다시 잡아야 할까? 그녀의 얼굴엔 고단한 리더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모든 것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광숙은 몰랐다. 아직 끝이 아니었다는 것을. 도박보다 더 끈적하고 무서운 비밀이 그 어딘가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